지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모스크바에서 툴라, 보로네시에서 벨고로드, 사라토프에서 볼고그라드, 로스토프에서 크라스노다르와 크림반도까지 러시아 연방 지도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크렘린의 소위 뚫을 수 없는 수십억 달러짜리 방공망은 산산조각을 났습니다. 푸틴은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를 어둠과 추위 속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5일, 그는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사이렌 아래에서 모든 어려움을 용감하게 이겨내며 희망을 안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동안 푸틴의 계획은 역효과를 낳았고 그날 밤 어둠에 잠긴 것은 바로 모스크바였습니다. 12월 25일 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겨냥해 14개 지역에 걸쳐 141건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전선을 따라 공장들이 불타고 정유소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공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은 폐쇄되고 항공편은 취소되었으며 현대 러시아의 쇼케이스는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난민 수용소로 변했습니다. 나라는 눈에 띄게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고 크렘린은 역사상 가장 큰 안보 실패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이 가장 극심했던 곳 중 하나는 모스크바였습니다. 25대 이상의 우크라이나 드론의 굉음으로 수도의 하늘이 흔들리자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공격 시작 몇 분 만에 모스크바의 세계 관문인 브누코보, 도모데도보, 주콥스키 공항이 즉시 폐쇄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시연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공들여 짜여진 푸틴의 불가침의 수도라는 환상이 수백만 명의 눈앞에서 브누코보 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족과 재회할 꿈을 안고 떠났던 수천 명의 러시아 시민들은 따뜻한 포옹이 아닌 전쟁의 차갑고 파괴적인 얼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반짝이는 면세점과 고급 카페가 있는 거대한 터미널 건물은 갑자기 출구 없는 현대적인 유리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내부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공항 스피커에서는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게다가 이 장면은 비극적인 데자뷰였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불과 2주 전에도 똑같은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12월 11일 400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로 시작된 사태는 이제 완전한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12월 11일 밤, 우크라이나는 수도 모스크바를 포함한 북부 러시아 전역을 겨냥하여 역사상 가장 크고 조직적인 드론 공격 중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터미널로 알려진 모스크바 공항들이 난민 수용소로 변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승객들이 공항 대기실 좌석을 가득 메워 일부는 앉을 자리조차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 있고 어떤 이들은 바닥에 앉아 있으며 심지어 코트를 바닥에 깔고 침대처럼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승객들은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복도에 모이라는 경고를 받았고 밖에서 들려오는 폭발음이 터미널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딘초보와 라멘스코의 지역에서 들린 폭발음은 공항 주기장에서 대기 중인 비행기 안에 승객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툴라스 항공에서 들린 7번의 큰 폭발과 공항 폐쇄는 방어선이 뚫렸음을 절기했습니다. 격추되더라도 하늘에서 폭발하는 모든 우크라이나 드론은 그것이 만들어낸 공포와 파편으로 모스크바를 마비시켰습니다. 공격은 너무나 격렬하고 체계적이며 무자비해서 모스크바와 세계의 연결은 마치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끊어졌습니다. 수도의 모든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공격으로 모스크바의 유명한 하늘의 방패는 구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셰레메티예보, 도모데도보, 브누코보 공항 모두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천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터미널에 발이 묶였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4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170편 이상의 항공편이 화면에 빨간색으로 취소라는 단어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는 21세기 러시아의 모습입니다. 영공은 최대 7시간 동안 폐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국가적 마비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러시아 연방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 공격의 물결은 무작위 폭격이 아니라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함으로 계획된 산업 질식 작전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다음으로 첫 번째 목표는 러시아 전쟁 기계의 화학적 심장부인 툴라 지역의 예프레모프 합성 고무 공장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모스크바에서 불과 18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필수적인 폴리부타디엔과 고체 로켓 연료 부품이 합성되는 보안 수준이 높은 전략적 복합 단지입니다.
오신트 분석가들이 검증한 위성 이미지와 현지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 최소 10차례의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공격 방향은 남쪽으로 이동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동맥을 겨냥했습니다. 로스토프 지역의 노보샤르틴스크 정유소와 사라토프 분해 시설은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연료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노보샤르틴스크 정유소에 스톰섀도우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사라토프 크래킹 정유소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역에서 보이는 연기는 정권이 통제력을 잃었음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특히 유입이 생산에 필요한 복합 재료와 폴리머를 공급하는 스타브롤란 석유화학 공장은 직격탄을 맞고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 전쟁기계의 기술 생산 주기가 중단된 것입니다. 해상 공격의 목표는 크림반도 도누젤라프 호수 기슭에 위치한 미르니 정착촌이었습니다. 이곳을 러시아가 흑해 함대를 항구에 가둔 후 개발해온 비밀 해군 드론 프로그램의 중심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러시아가 이곳에서 자체 무인 수상주 수비를 시험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기지와 그 안에 있던 시제품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마구라 비오 드론에 대한 대징적 대응 능력을 개발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초기에 좌절되었습니다. 크라스노다르의 템유크 항구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석유 제품으로 가득 찬 거대한 탱크들이 직격탄을 맞고 폭발하여 2000제곱미터의 지역이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소방관 70명과 중장비 18대를 동원해 진화하려 했던 이 화재로 인해 러시아의 또 다른 수출 관문이 폐쇄되었습니다. 템유크는 러시아군의 연료 및 탄약 수송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환적센터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 동맥들이 차단되었습니다. 항구가 마비되면 크림 대교의 부담은 2배가 될 것이고 이 지역 러시아군의 보급로는 죽음의 덫이 될 것입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의 공격은 전술적 승리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략적 게임 오버 시나리오를 시사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푸틴 정권이 의존하는 세 가지 기둥, 즉 국민과의 사회적 계약, 에너지 초강대국 지위, 군사적 불패 신화를 흔들었고 동시에 크렘린을 전략적 체크메이트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의 해군력 상실을 러시아 해군이 흑해에서 순전히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주도권을 우크라이나에 내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파급 효과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의 폭발과 동시 드론 공격은 푸틴이 러시아 국민과 맺었던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 바닥에서 잠자는 시민들, 툴라에 불타는 공장에서 연기를 마시는 노동자들, 로스토프의 폭발에 잠에서 깬 가족들에게 이 계약은 이제 무효입니다. 전쟁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벗어나 러시아인들의 실제 생활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의 영공이 채처럼 뚫리면서 체제 권위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불안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아직 러시아 사회의 거리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식탁에서 조용한 분노와 공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권의 총체적 붕괴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올리가르이와 고위 장성들에게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이 불타는 동안 크렘린 복도의 속삭임은 더 이상 충성의 맹세가 아니라 탈출 계획입니다. 러시아 엘리트들이 두바이나 이스탄불과 같은 안전한 피난처로 자신들의 부와 가족을 옮길 비밀 경로를 찾는 동안 장군들 사이에서는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크렘린 내부에는 모두가 제 살 길만 찾는 반란 전야의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체제에서 실패의 대가는 은퇴가 아니라 소멸이기 때문에 아무도 푸틴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폭풍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물결은 경제 및 산업 붕괴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툴라의 예프레모프 공장 폭격은 단순한 생산 손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수 산업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시설의 가동 중단은 자동차에서 항공우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도미노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노보샤흐틴스크와 사라토프 정유 공장의 피해와 함께 찾아온 연료 위기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제 국내 연료 부족 사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유 공장 공격은 내수 시장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 감소는 주유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상승하는 물류 비용은 러시아 전역에서 식료품부터 기본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가격을 끌어올릴 인플레이션 소용돌이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21%로 인상하면서 이 공급 충격은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 즉 침체 속 인플레이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템류크 항구의 화재와 수출 능력 상실을 러시아의 외화 수입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러시아 항구와 영공을 전쟁 지역으로 선포하고 보험료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의 대외 무역을 금수 조치 하에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물결은 군사 물류 질식 효과입니다. 툴라 공장에서 생산되는 고체 로켓 연료 부품이 없으면 러시아군의 그라드, 스메르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발사될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의 가동 중단은 최전선의 러시아 포병 부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탄약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현대 전쟁에서 탄약은 물류의 산소입니다. 툴라를 타격하는 것은 그 산소 공급 호스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보샤흐틴스크 정유 공장의 가동 중단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점령군의 연료 공급을 위협합니다. 전차 대대는 하루에 수톤의 연료를 소비합니다. 유조차가 최전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전차들은 수백만 달러짜리 금속 더미가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유공장과 저장소를 타격하여 러시아군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의 도브잔스크 물자 창고 파괴 또한 이 전략의 일부입니다. 물류센터의 파괴는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해군 드론 기지 타격은 또한 흑해에서 러시아의 마지막 공격 능력을 박탈했습니다. 대형 함선을 숨길 수밖에 없게 된 러시아는 이제 작고 은밀한 공격 수단마저 잃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해군이 흑해에서 순전히 방어적인 위치로 내몰려 우크라이나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군사 안보 관점에서 볼 때 6,8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러시아 지휘관들에게 후방 지역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지, 모든 공장, 모든 창고가 잠재적인 초토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러시아 군사교리의 종신 방어 개념을 약화시켰습니다. 항공 시스템은 값싼 드론대에 맞서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값비싼 미사일을 소모하고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상공의 모든 폭발은 수백만 명에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혁신적인 공격에 대해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주요 전략적 붕괴는 러시아의 지경학적 의존과 식민화 과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 공장 및 툴라의 합성 고무 공장과 같은 첨단 생산 시설 타격을 러시아를 돌이킬 수 없는 기술적 교착 상태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탈소비에트 시대 서방 기업의 기술로 현대화되었습니다. 이제 이 탑과 반응기가 피격되면 러시아는 이를 수리할 지멘스 부품도 허니웰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구원자로 여기는 중국과 이란의 품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등한 동맹이 아니라 필사적인 항복입니다. 베이징은 러시아가 겪고 있는 산업 혼란을 침착하게 지켜보며 러시아를 원자재 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밀 보고서와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에 판매하는 석유에 대해 최대 40%의 할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을 러시아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조금씩 터무니없는 가격에 종종 정치적 양보를 대가로 제공합니다. 툴라 공장의 가동 중단을 러시아가 자립적인 국방산업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고 이제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림반도에서 해골력을 상실한 러시아는 이란의 더 많은 샤헤드 드론과 보트 기술을 구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주권 강대국을 자처하던 데서 벗어나 중국과 이란의 기술적, 경제적 위성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원은 외교 및 글로벌 이미지의 붕괴입니다. 모스크바 공항과 흑해 항구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은 국제 무역 지도에서 러시아를 고위험 지역으로 격화시켰습니다. 글로벌 물류 대기업, 보험사, 투자자들에게 러시아는 이제 사업할 수 없는 곳입니다.
템루크 항구의 화재는 단지 창고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자라는 러시아의 주장도 불타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배송을 보장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려는 러시아의 전략을 약화시키고 인도와 다른 구매자들이 대안을 찾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봄에 눈멀게 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 방공 시스템 S-300, S-400의 부실함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관측되면서 러시아 방위 산업의 수출 잠재력 또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도, 이란, 알제리와 같은 전통적인 구매자들은 모스크바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이 시스템들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저렴한 드론으로 수십억 달러짜리 시스템을 극복하는 능력은 세계 군사 교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으며 러시아 기술이 종이호랑이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격들을 러시아를 다차원적인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전선에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후방의 경제를 불태워야 합니다. 방공망을 전선으로 옮기면 모스크바가 불탑니다. 모스크바를 보호하면 전선의 병사들은 드론 없이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전략적 딜레마는 크렘린의 온신의 폭을 좁히고 전쟁을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돌이킬 수 없는 붕괴 과정에 가둡니다. 그날 밤 러시아의 하늘을 울려 퍼진 폭발음은 벽돌과 금속뿐만 아니라 제국의 미래까지 산산조각 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의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하려는 민간인들, 툴라에서 멈춘 생산 라인, 그리고 노보샤흐틴스크의 하늘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위대하고 안전한 러시아에 대한 푸틴의 약속의 종말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자국의 수도에서 이방인이며 자국의 항구에서 표적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이란에 대한 양보가 이 파괴를 만회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양보는 내부로부터 러시아의 주권을 침식할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러시아의 모든 거리, 모든 부엌,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모든 밤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크렘린의 종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비밀 거래도 억압적인 법률도 이 불을 끄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에게 안정은 이제 단지 기억일 뿐이며 미래는 완전한 파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쟁이 러시아의 심장부에 도달하는 것이 푸틴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아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